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 18일 밤인데요. 지금부터 저녁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일요일인데요. 일요일이면 모든 게 좀 조용해야 되는데 오늘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리고 유엔 총회 연설을 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준석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가 게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더 중요하고 또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을 시작했다. 그래서 해필이면 말이죠. 오늘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이 이제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유엔 총회 연설을 하는 길에 영국에 들르고 그리고 이쪽 캐나다까지 들러서 오는 걸로 일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순방의 핵심은 유엔 외교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외교와 관련해서 유엔 외교 하면 뭡니까? 이제 우선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동안에 참 잘했다라는 평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했던 합의사항들을 잘 이행하라, 이러한 일종의 워닝 시그널을 보낸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이 마침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앞두고 NYTG와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 기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윤리의 징계 개시와 관련해서 이준석이가 즉각적으로 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반발 입장문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오늘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양희 위원장이 직접 밝혔고요. 이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여기서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이준석 당원이라고 했어요. 당원. 그리고 추후 일정을 조율한다.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한다. 그래서 상당히 모든 것이 좀 유동적인 것 같고요. 이준석 당원이라고 표현을 한 거 보면은 일단 대표 직위는 이제 상실했다. 이거를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당원이라는 말에 상당한 무게감이 있는 것 아니냐.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요.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양희 위원장이 직접 명시적으로 밝힌 징계 사유는요. 뭐가 되느냐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법 위반 혐의 의혹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법 위반 혐의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의혹, 또 이 무고죄, 이렇게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 이거를 갖다가 전부 포괄하는 개념으로 법 위반 혐의 의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문제 삼은 것은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인데, 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은 그것은 그동안에 언론에서 많이 쓴 거다. 뭐 개국이나 신구무 등 딱 그렇게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미 의총에서 말이죠. 이 개국이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원들에게 이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다. 이렇게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징계를 해달라라고 윤리위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모욕적이고 비난적인 표현이다. 이 얘기는 결국은 개국이라든가 신군부라든가 양두구육과 같은 이준석의 발언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향후의 윤리위 일정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윤리위가 말이죠. 조만간에 출석 날짜를 통보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요. 이양희 위원장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윤리위는 누구든지 서면으로 소명 기회를 드리고 있고 또 본인이 원하면 출석해서 소명할 기회도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전 당 대표인 만큼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그래서 또 이 당헌 당규상으로도 이 모든 것을 당규상 모든 것을 근거해서 진행하겠다. 이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징계 수위의 결정.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왜냐하면 이준석이가 말이죠. 추가적으로 징계를 할 경우에는 다시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법으로 심판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의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팩트잖아요. 그래서 당헌 당규상 모든 것을 근거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가 철저한 팩트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난번 1차 징계 때는 말이죠. 여러분들 기억에 나시겠지만은 이 경찰, 이 수사기관에서 하는 기준을 삼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윤리의 징계 문제를 다루겠다 그랬거든요. 국민의 눈높이.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바뀌었어요. 당헌 당규상 모든 것을 근거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이번에는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뭐냐? 이 모멸감을 주는 비난적, 모욕적 표현하고 법 위반 혐의, 이거를 가지고 징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이준석이가 이제 바로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양희 위원장의 과거 이력을 빗대가지고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양희 위원장은 유엔 무대에서 상당한 이 중책을 맡고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엔 이력이 굉장히 화려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유엔 이력 중에 하나가 이제 인권법 관련 활동인데요. 자, 이러한 이양희 위원장의 과거에 유엔 직책을 말하자면 인용을 소환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특징이 아닌가. 어떤 일을 해왔냐면요. 2007년도부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해왔고 또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을 한 바 있어요. 이러한 이력을 거론하면서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엔 대표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름대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이런 거를 뭐 충분히 아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엔에 관련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유엔 관련 위원회에 가려면 우선 본인이 전문성이 탁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엔 회원국의 유엔 외교 능력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또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유엔 각국의 외교 역량이 낮으면 말이에요. 이 경합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쌍두마차 투트랙으로 딱 이게 맞아야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양희 위원장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의 혁혁한 전문성이 인정된 것이고, 또 이 국내에서의 이 활동도 또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기 이게 딱 좋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서 유엔 인권금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 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럼 참고적으로 이준석이가 얘기하고 있는 유엔 인권 구별문은요, 곧 세계 인권 선언을 의미하는데, 이 세계 인권 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3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문입니다. 여기 제19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일종의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보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모욕적 표현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이양희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밝힌 거,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즉 모욕적 비난적 표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지금 양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추가적인 징계를 결정한 것은 지난 7월 8일 날인가요?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내린 이후에 72일 만에 되어 있는데요. 징계 절차 개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법 위반 혐의, 그 다음에 모욕적 비난적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원총회에서 개고기, 양도구역, 신군부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이제 징계를 요구했고, 의총 징계 요구를 근거로 해서 윤리위가 오늘 결국은 윤리위를 별도로 개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징계 처분 시점하고요, 징계 처분의 수위가 관심 사항인데요. 둘 다 미정입니다. 자, 그래서 징계 심의 일정은 추후에 조율해서 결정하겠다라고만 답을 했고요. 징계 처분 수위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저 징계 수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당헌 당규에 4가지로 되어 있어요. 경고, 당원권 정지, 그 다음에는 탈당 권유, 제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원권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보다는 강한 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헌 당규에 따르면. 자, 그래서 당원권 정지가 6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거를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탈당 권유나 제명도 검토 대상이다. 왜냐하면 제명을 처분해가지고 당원 자격이 박탈되면은
당연히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법원 심리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명이 돼가지고 당원이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 가처분 신청 자격을 잃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취한 가처분 인용, 지금 심판을 청구한 이 인용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게 당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모두가 거의 다 이건 제명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명이라고 하는 최고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경우에는 여론의 반발도 클 수 있다. 역풍이 우려된다. 이런 지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3년으로 이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려가지고 차기 전당대 출마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점.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도 말이죠. 이준석이를 비판하는 측에서조차도 율주의가 추가 징계로 해서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말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컨대 안철수 의원도 그런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제명 조치를 할 경우에는 이제 이준석의 반발이 우려되고, 반발하면은 징계 효과가 사실상 뭐라자면 약화되는, 오히려 네거티브한 영향을 당해 줄 수 있다 이거죠. 당뿐만 아니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줄 수 있다. 그래서 좀 징계 수위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징계 수위 결정도 아직은 미정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어차피 징계를 할 바에는요, 확실하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당에서 머리를 많이 써야죠. 역풍이 불면 역풍을 어느 쪽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줄 것이냐, 이런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론을 보고 저도 뭐 댓글도 많이 보는데요. 이 제명 이외에 다른 정부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요, 제명으로 간다고 더 나빠지고, 또 당원권 정지로 간다고 좀 덜 나빠지고, 절대 아니다. 추가 징계 자체가 갖고 있는 폭발력,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줄이고 플러스는 늘리는 방향으로 머리를 쓰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성적대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의 처분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중앙일보 보도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일보 보도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나온 걸 보면 성접대와 관련해서는 공소권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시효가 5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알선수재 혐의예요. 포괄일죄. 근데 이 알선수재 포괄일죄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왜냐면은요, 이 아이캐스트 방문,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이캐스트 방문은 이미 2013년도 11월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접대가 계속됐다라고 하더라도 접대의 목적이라고 할 만한 청탁의 실체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의 현재까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강신호 변호사가 고발한 무고죄 문제인데, 이 무고죄는 시효도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고 혐의에 대한 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2013년도에 접대와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실 여부를 확정하는데 경찰이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고죄를 경찰에서 받아준다면은 지금 이준석이가 가세현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 혐의를 벗어나게 되고, 만약에 무고 혐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준석이가 이제 법률적 처분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찰에서는 지금 고민이 뭐냐면은 관련 혐의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한꺼번에 마무리할지, 아니면 알선 수재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수사할지, 이것이 이제 고민사항으로 나와 있고요. 알선 수재와 무고는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송치 여부가 서로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준석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말이죠. 제가 1차적으로 방송을 해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대통령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일단 존칭은 붙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 합의를 지켜라.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오늘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은 것이 외형적으로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다. 이 앞두고 축사를 내놨다라고 하지만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필이면 유엔 외교를 위해서 오늘 출발하는 날 이러한 입장을 내놓아가지고, 말하자면 이 죄를 뿌린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열었던 비핵화의 협상 구도가 조금이라도 성공적으로 해서
남북 간의 평화 그리고 이제 안정에 기여했다. 그러면은 오늘 내는 메시지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말이죠. 국내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김정은이한테 완전히 사기당했다. 사기 평화쇼를 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외교를 위해서 출발하는 날 이러한 입장문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무적으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그러니까 유엔 외교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까지도 가능한 대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국내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다. 특히 한반도 상황과 국제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한 홍익표 의원이 오늘 페북에 글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시그널을 던진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저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야 이거 금년도에 있었던 김정은이의 도발 실체만 보더라도 남북 군사합의가 어떻게 지켜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참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 조선일보에서요. 노석조 기자가 정리했어요. 자 남북 합의를 파기한 사항이 과연 얼마나 많은지 대충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11월 25일 날 서해 접경인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어요. 이게 바로 9.19 합의에서 나와 있는 해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에서 포를 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위반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또 2020년 5월 3일 날 강원도 DMZ에서 고사총으로 한국군 GP를 공격해가지고요. 우리 GP 외벽에 4발의 총탄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당연히 위반이죠. 그 다음에 또 2020년 6월 16일 날에는 180억 원을 들여가서 만든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김여정이가 한순간에 폭파해서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2020년 9월 20일에는 요즘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해상에서 총격 사살, 소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민간인을 상대로 일체의 군사적 적정을 금지한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4년간 최소 40회가 넘는 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서 군사 위협을 가하고 오고 있고요. 9.19 합의 이듬해인 2019년도만 하더라도 14번에 걸친 미사일 도발, 올 1월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2발 발사, 그리고 지난 3월 20일에는 평안남도 순천에서 방사포 4발을 쏘기도 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그래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이 입장문과 함께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은 마침 NIT의 인터뷰 내용이 오늘 이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이 NIT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이 회담, 이거는 정치쇼다. 아주 직격을 가했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라고 하는 특정한 이 프렌드, A friend in his classroom이라고 돼 있어요. 특정한 교우에만 집착해 왔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책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이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정치적 쇼다. 그리고요, 이제 한일 관계 해법과 관련해서는 그레인 바게인 방식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풀어 나가고 싶다. 그리고 지난번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중국 관계를 의식해서가 아니다. 분명히 사전에 휴가 간다라고 해서 양국 간에 양해가 된 사항이다. 이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한미일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서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 체계고 피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북핵 위협에 대응한 것이고 우리 주권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중국 견제 성격에 있는 G4 여기에 대해서는 예비 회담에 참석할 것이고 모두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일이다.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서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장 억제를 내실하고 강화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겠다. 그리고 확장 억제는 미국 영토 내에 있는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막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모든 패키지에는 핵 우산 전략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힘의 우위
그리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하게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에도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이 북한의 핵 공격,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요, 이 핵 무력을 법제화시키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본인이 언제든지 사실상이요, 본인의 판단에 실제적으로 대북 군사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대북 군사 위협을 하지 않아요. 북한의 위협을 우리는 방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 타격, 그 다음에 참수작전 이런 것들이 공격적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는 전략이 아니고 방어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는 이러한 징후가 있을 때는 자기가 언제든지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다. 이게 바로 핵 법령, 핵 무력의 법령화의 의미이고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안보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마침 말이죠. 이 워싱턴에서 최근에 확장억제 전략협의체가 2+2, 즉 국방과 이 외교, 고위급 회담, 차관급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간의 공동성명이 뭐냐면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력으로 WMD죠. 우리를 공격해올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억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거를 갖다가 이번에 지금 한미 외교 국방 당국 간에 확고하게 즉 확고한 핵 우산 제공 의사를 명백히 명시적으로 공동성명에서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강조한 것은요. 대북 억제와 대응 그리고 영내 안보 증진을 위해서 전략 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영내 전개 그리고 운용 이런 거를 위해서 한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고 이 일환으로 이 로널드 레이건함이 내주 이번 주에 말이죠. 부산에 입항해서 동해에서 한미 연합 합동 훈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그리고 또 이번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공동성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고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이 압도적이고 결정적 대응. 그러니까 한 방에 최종적으로 날려버리겠다. 이런 의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은 핵, 재래식, 무기, 그 다음에는 미사일 방어, 그리고 진전된 비행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철통 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이제 북한의 새로운 핵 독트린과 관련해서 이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한국을 타국으로 하는 이러한 전술 핵에 대해서도 핵무기로 반격하는 이 핵 우산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요, 신범철 국방차관은요, 이 모든 회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뭐라고 발표했냐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력과 상관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는 핵선제 불사용의 원칙 같은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핵선제 불사용 원칙을 파괴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바로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핵선제 불사용을 지금 이미 김정은이가 깼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을 미국 정부도 파괴해야 되는 이러한 이 상황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난 5월달 한미 정상회의에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 이번에 이것이 이제 명시적으로 됐고요. 자, 그래서 이 북한의 이런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는 이 한미가 협의해서요. 이른바 3대 핵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 그 다음에 핵 잠수함, 항공모함, 핵 항공모함 이런 이 전략 3대 핵 전력이 한반도에 언제든지 전개될 수 있도록 지금 한미 간의 이 문서가 공동 성명이 채택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미국은 또 이러한 핵 전력 이외에도 우주, 사이버, 전자기전과 같은 최첨단 비핵 전력을 북한 억제에 사용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이 한반도에서는 이제 명실공히 핵전 위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과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언론전
일종의 이제 언론 홍보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문제가 있고 우리 국민을 다시 이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 갈라치게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외향적 등장이 상당히 위험하다. 또 한 번 또 제야에서 이 뭡니까? 또 쇼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뉴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